네,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2015 개정 총론 해설을 함께 읽어보면서 교육학 예상 문제가 무엇이 나올지 유추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육학 이 총론에서 문제가 나오겠어? 이것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모든 교육학 문제가 이 개정 2015 개정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출제하시는 교수님 분들은 분명히 이 총론을 들고 들어가셔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 과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핵심 부분들이나 혹은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캐치해 보시고 거기서 그 각 교수님들별로 중요시 여기는 또 포인트들이 있으시겠죠. 거기에서 자신이 내고 싶은 거 또 난이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시험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해석과 안목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교육 방향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혼자 읽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 말고 또 이렇게 교육과정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두 번, 세 번, 네 번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점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보고 생각해보신다면 그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또 교육학적 지식들이 많이 상승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트 두 번째인데 교육과정 편성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교육과정의 편성과 앞으로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잠시만요. 네,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들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살펴봤죠, 여러분? 교육과정 정의 자체에서 시험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교육과정 수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혹은 교육과정의 어떠한 추구하는 인간상, 어떠한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 비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통합교육과정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 어떤 인간상이라고 하든지 그 인간상에 맞춘 이 교육과정 편제 방식을 보면 통합을 중시하고 있다. 그 통합과 연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창의성과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적 정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정의는 타일러의 관점을 따르고 있다. 타일러의 관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출제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타일러에서 나올 수 있는 단점 그건 아이즈너의 표출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랬다. 또 나올 수 있는 게 교육과정 수준이다.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이 부분에서 이미 학교 수준 교육과정 시험에 나왔죠. 스킬 100.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엮어줄 수 있는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절충적 관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저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에서 과목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창의성도 길러내고 다양한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보 처리 역량이라고 하든지 또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관리 역량 혹은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성 역량, 심리적 역량 이런 것들을 이 각각의 역량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다뤄드렸고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게 이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에서 또 가장 중요시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 소양을 반드시 함량해라 이겁니다. 창의성도 따지고 보면 기초적인 지식과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따라서 보통 교과를 중시 여기면서 기초 소양을 반드시 함량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함량할 때 강조한 또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러 내용들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핵심 정보만을 우리가 습득하자. 그래서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단 브루너의 방식보다는 우리 교육과정 오스베리 방식을 좀 더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오스벨의 어떤 관점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것은 또 라이겔루스의 관점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라이겔루스, 오스벨, 브루너, 그 다음에 타일러, 그 다음에 교육과정 수준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또 하나 또 제가 중요시 여긴 게 뭐였냐면 선택형 수업, 맞춤형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결국 강조하고 싶었던 이 교육과정에서 이끌어 나가고 싶었던 비전은 맞춤형 수업을 통한 선택기의 확보와 그다음에 창의성을 길러주는 통합적 운영을 통한 창의성을 길러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지 않은 분은 반드시 1강을 한번 보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교과군 설정의 이점, 즉 교과군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왜 2015 개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들은 다 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통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의 근접성 혹은 학문 탐구 또는 방법의 인접성 혹은 생활 양식의 연관성들을 고려해서 교과군으로 재분류를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이겁니다. 비슷한 교과군들을 묶어서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이기는 또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과군 설정은 교육과정의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간 내용 및 활동의 재구성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통합성 및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는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운영하고 재구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과군을 설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교과군은 비슷한 교과군을 여러 개에서 묶어서 하나의 교과군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비슷한 뭐 역사 도덕을 포함시켜서 사회군으로 묶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음악 미술을 엮어서 예술군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문 교양을부터 생활 교양을 묶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접 학문들을 묶어서 군을 형성해서 그 군을 학습할 수 있게 하자. 왜냐면 이렇게 통합시키는 군을 만드는 것은 결국 통합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건데 통합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은 나올 확률이 높다. 매우 높겠죠. 학교는 교과군 혹은 교과군과 비슷한 주제의 과목을 통합 연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교과 목표 수업 시수를 조정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를 교과군으로 묶어 교과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학기당 개설 과목 수를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교과목 이렇게 교과들을 교과군으로 묶었을 때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들의 학생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겠구나. 그럼 이런 장점들을 쓰는 문제들이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통합교육과정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 집중 이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집중 이수제를 추구하고 있죠. 여기 계속해서 앞에 이게 PDF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앞 글자가 지금 잘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런 것 이게 안 일어나도록 제가 빨리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뭐다? 집중 이수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의와 집중 이수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두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중 이수제는 뭐냐면 학습 부담을 적정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09 개정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교과 집중 이수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제한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여건, 교과목 특성을 고려해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집중 이수제를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집중 이수제가 뭐냐면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한 한 과목의 수업을 각 초, 중, 고 학기의 특정 학기나 특정 학년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쫙 펼쳐놨어요. 국어도 예를 들면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배울 수 있게 하는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도 1학기 때 생활 윤리를 배우면 1학년 때는 생활 윤리를 배우면 2학년 때는 윤리와 사상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쭉 학년에 걸쳐서 펼쳐져 있던 거죠. 근데 그걸 펼치지 않고 특정 교과군으로 묶은 다음에 그 교과군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사회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는 과학군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즉 펼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년군으로 묶어져 있다는 거는 결국 이 집중 이수제는 학년군으로 묶어져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학년군으로 묶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고1이나 고2나 고3이나 지적 능력의 어떤 수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즉 고1과 고2, 고3을 묶으면
고등학교 학년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학년군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학년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뭐 고2 때 무조건 뭐 윤리와 사상을 배워야 되고 고3 때 생활과 윤리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고2나 고3은 어떤 학년 어떤 수준이 비슷하다고 친다면 고2 1학기 때 사회교과론을 한꺼번에 몰아서 배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교과 집중 이수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학년 앞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군을 설정해 놓았잖아요. 맞죠? 이 교과군을 특정한 학기나 특정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정한 학기나 학년에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제도인데 사회입니다. 사회군, 과학군, 예술군과 같이 유사한 교과목끼리 교과군을 묶어서 각 교과별 수업 시간만 충족되면 수업 시점은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점은 교과군별로 묶어서 아무데나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많이 몰려있으니까 사회교과군 이렇게 많이 몰려있으면 안 된다.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한 학기 여러 과목을 조금씩 학습하는 방식이 있었다며 교과군을 묶음으로써 과목 수는 줄이고 전체 학습량의 변화 없이 특정 과목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심화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다. 쭉 펼쳐놓으면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시험 치는 과목 수도 좀 많이 늘어날 거고 맞잖아요. 과목 수가 많다 보면 학습 부담이 있어요. 맞잖아요. 학습 내용은 그 양은 일정하더라도 4과목을 시험 치는 거나 8과목 시험 치는 때 과목이 한 개 더 생기면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학습 양은 똑같겠죠. 배우는 시간이나 단위 수는 똑같으니까. 하지만 교과목 수가 줄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유사교과를 배우기 때문에 그 교과목 수가 줄은 것 자체만으로도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교과 집중 이수제도 정의와 장단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점은 정기고사에서 시험을 보는 교과가 줄어들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어듭니다. 주당 이수교과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면서 충실한 교육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과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거니까 그 심화 학습을 좀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교사별 담당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 교사가 학생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도 그 교과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기 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과는 다른 학년 때 가르치면 되고 이 학년 때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되니까 친밀한 관계가 또 유지되고 또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죠. 또 교과 수업의 자율성이 부여돼서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더 충실하게 하게 되고 밀도 있는 수업이 진행 가능하도록 봤다. 그리고 교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 과제 수업 시험이 가능하도록 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에 3개 정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교과 집중 이수제. 그다음 단점은 우려는 내는 목소리도 있다. 학생들의 부담을 느끼는 원인은 국어, 영어, 수학에 있는데 이수 과목 수의 축소가 해당 과목의 운영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과목 수의 축소가 아니라 해당 과목 운영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즉 국어, 영어, 수학에서 부담을 느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은 그대로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담이 크게 줄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과목 수의 축소가 아닌 해당 과목의 운영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사회나 과학 등에서 밀도 있는 수업을 위해서라면 집중 이수제보다는 수업 시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 더 좋다고 봤다. 집중 이수제도 좋지만 수업 시수 자체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어떤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중 이수제라고 에 따라 교과원을 묶고 선택 과목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근거 없이 무리한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학습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요약해드리자면 이렇게 요약해 볼게요.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첫 번째, 같은 과목 이 같은 과목을 집중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배웠을 때 장점은 뭐냐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자, 심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지루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다양한 교과목을 배우지 않고 하나의 교과목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겨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렇게 집중 이수제를 시행했을 때 또 단점이 뭐냐면 전학 갔을 때 문제가 있어요. 전학 시 문제. 내가 특정 교과목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번 학기에 배웠어요. 이 학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잖아요. 학교별로. 그래서 사회교과를 배웠는데 모르고 전학을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집중 이수제가 아니면 어느 정도 또 똑같이 사회를 배우고 있어 다시 배워도 그게 뭐 전체 뭐 배우는 100% 중에서 20%밖에 안 되겠지만 갔던 학교가 또 사회 집중 이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학에 대해서 못 배우고 졸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전 학교에서 사회 집중을 마치고 이 다음 학교를 옮겼는데 그 다음 학교가 과학 집중 이수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사회 집중 이수제를 하고 있다면 그걸 두 번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전학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수업의 연계성이 파괴된다. 즉 수업이라고 하는 게 즉 우리가 중요한 게 학년별로 계속 그 교과목 사회라고 윤리하고 하는 게 쭉 펼쳐져 있어야 됐을 때 또 장점이 있어요. 즉 우리가 또 까먹을 수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1학년 때 배우고 윤리와 사상을 배우고 2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배워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있어도 중요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특정 학년에만 배우고 안 배우게 되니까 그것을 빨리 잊어먹게 되고 아이들이 그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지게 된다는 거죠. 연계성 있게 즉 반복해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학습을 제공해 나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점 그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점은 제가 뭐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학생들이 지루해 할 수 있다 이것과 전학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위주로 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알겠죠? 수업의 연계성이 파괴되거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좀 구성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것보다 교과군 설정의 이점과 교과 집중 이수제를 설정했을 때 어떤 이점들 즉 교과군의 어떤 정의와 교과 집중 이수제 정의와 각각의 설정했을 때 장단점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히 공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학습할 건 뭐냐면 바로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